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는 다 유럽이 만들어 놓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 쪽에서까지 추가되나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었는데요. 버냉키 입은 굉장히 무겁게 닫혀 있었고요. 의외로 경기 부양 카드는 굉장히 강력하게 금리 인하라는 것으로 중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현재 아직 끝나지 않은 중국장도 하락 전환을 한 상황이고 중국 관련 모멘텀, 수혜주라 할 수 있는 소재 종목들도 많은 폭 오르진 못했는데요. 아침에 반짝 뜨다가 상승폭을 일단은 많이 줄이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완전히 종가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전일 이미 다 시장의 호재를 당겨서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빠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자연스럽든 그렇지 않든 간에 숨고르기 조정을 맞으면서 끝날 것 같습니다. 어제 대폭 사들여 왔었던 외국인들도 하루 만에 일단은 매수는 끊는 그런 모습이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늘 종가가 조금 궁금한데요. 유로달러가 1.25달러 부근, 원달러도 1170원대 아래쪽으로는 쉽게 추가로는 더 안 밀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정확한 종가 먼저 시황센터 가서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6월 8일 금요일 마감장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1854선에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전장에 상승폭을 좀 키워가나 했는데요. 오로 갈수록 상승폭이 둔화됐고 결국엔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마감장은요 13.59포인트 하락한 1834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은 반짝 호재에 그칠 것으로 좀 풀이되는데요. 오전 한때 수급 3주체가 모두 사주기도 했습니다. 다시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외국인은 300억 원 넘게 오로 갈수록 매도 물량을 더 내놓았네요. 300억 원 넘게 순매도 보였고 기관은 200억 원 넘게 순매수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470선을 좀 터치하는가도 했는데요. 오로 갈수록 그 상승폭이 둔화됐고 결국엔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4.21포인트 하락한 461선에서 460선은 지켰습니다. 46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시면요. 기관이 어제와 반대로 순매수 보였습니다. 매도 보였습니다. 180억 원 정도 순매도 보였고 외국인과 개인은 매수세 보였네요. 개인이 180억 원 정도 순매수, 기관은 35억 정도 순매수 보였습니다. 다음은 환율 보시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69원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장중 한때는 좀 소폭 하락하는가도 싶었는데요. 결국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3원 90전 상승한 1175원 선에서 환율이 마무리됐는데요. 이번 주 초만 해도 1180원 선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1170원 선 좀 안정된 모습 보여주는데요. 어제와 또 그제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10원 가까이 빠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안정세에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정보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혼조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1% 장 마감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더 키워가면서 1.5% 하락했고 오늘 자동차 업종도 좋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각각 1.4%, 1.5% 시장 대비 빠졌습니다. 포스코만이 유일하게 빨간불 켰는데요. 1.5% 상승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2.5% 시장 대비 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전체적으로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삼성생명만이 0.2%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LG화학도 장 막판에 갈수록은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결국엔 하락 전환했네요. 0.9%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3.5% 시장 대비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정보 살펴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막판으로 갈수록 그 하락폭을 더 키웠네요. 5% 가까이, 5% 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파라다이스는 다시 장 막판으로 갈수록 그 상승폭을 조금 키우면서 5% 이상 급등했습니다. 안랩은 여전히 0.7%의 악보합권에 마무리 졌고 CJ오쇼핑은 3.3% 시장 대비 약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SFA만이 강보합권에 머무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0.9% 강보합권에 머물렀고요. 모든 종목이 하락세 보였습니다. SM은 2.03% 빠졌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철강주가 강세 모습 보였는데요. 자세한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포스코는 1.5% 상승했고 현대제철은 2.7% 시장 대비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동북제광과 휴스틸, 동부제철 각각 1%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중국 철강 산업은 유통상 비중이 60% 이상으로 높아서 투기적 수요가 높고 또 통화 정책에 민감한 편이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확대는 철강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기계주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중국 경기 민감주인 기계주도 시장 대비 강세 보였습니다. 오전장 부분보다는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지만
두산인프라코어, 한라공주 각각 0.2%, 1.2% 시장 대비 그래도 강세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중국 금리 인하는 화학주에도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은 그 상승폭이 좀 둔화되더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0.9% 빠지면서 27만 원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나머지 각각 업종들은 SOE는 0.5% 강보합권에 호남석유는 1.1% 시장 대비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어제 강세 보였던 전차군단이었죠.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은 좀 주춤했습니다. 자세한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5% 넘게 상승했는데요. 오늘은 1.4% 시장 대비 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삼성 SDI는 1.6% 빠졌고 SK하이닉스가 3.5% 넘게 빠졌네요. 삼성전기는 0.4% 약보합권에 반면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는 선전했습니다. 4.6%, 0.7% 강보합권에서 머물렀습니다. 네, 한신평의 STX그룹 계열사의 또 신용등급 하향 소식에 STX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STX, STX조선해양, STX페노션 각각 4%, 3% 넘게 빠졌고요. STX메탈과 STX엔진도 1.8%, 2.86% 하락했습니다. 한신평은 STX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수익성 저하 및 재무부담 확대, 해운, 조선경기의 침체 장기화 등을 반영해서 STX페노션, STX조선해양, STX 관련주들을 신용등급과 단기 전망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통신주가 모바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LG U+는 강세 보인 반면에 KT와 SK텔레콤은 약세 보였습니다. LG U+는 2% 넘게 상승했고요. SK텔레콤과 KT는 각각 3%, 0.3% 시장 대비 약했습니다. 엇갈린 주가 움직임은 꼴찌들의 반란이었는데요. 카카오발 모바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가 등장하자 LG U+가 그간 막았던 서비스를 전면 허용하겠다며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반면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수혜주로 KINX와 가비아, 또 CCS는 상한가 기록했고 가비아는 12% 급등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가 어제 이어서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중 신고가도 기록했는데요. 현재 오늘 마감장은 5% 넘게 상승하면서 13,2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 주가는 13,000원을 돌파하기도 했고 13,250원 52주 신고가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DI가 상한가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종목 일중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DI는 상한가 기록하면서 1,545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DI가 삼성전자와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DI는 어제 삼성전자와 22억 규모의 반도체 비메모리용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강동석이었습니다. 막판에 외국인 매수로 전환했네요. 결국 어제 대폭 사주고 오늘까지 매수 기조 자체는 놓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1780에서 뚝 떨어져 출발했다가 1850 부근까지 갔다가 다시금 약간 눌리면서 1830선 중반, 지난주 금요일 종가와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시장 공감대 OX 코너 들어가 볼 텐데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그리고 R&B 인베스트먼트의 조준성 이사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을 둘러싼 이슈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올게요. 네, 지금은 금리 인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추가 3차 양적 완화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증시에 추가 조정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코스피 1800 지지는 확실히 가능한 것인지, 마지막으로 모바일 결제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외입니다. 중국이 지준율 인하에도 올랐던 기억이 좀 있는데요. 금리 인하, 더 강한 카드가 나왔는데도 시장이 꿈쩍을 안 했습니다. 자, 지금 정말 금리 인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두 분의 의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 판 보여주십시오. 자, 지금은 금리 인하가 중요하지 않다. 자,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금리 인하는. 예, 두 분 다 같은 의견이신데 조준성 이사님. 네. 왜 그래요? 기다렸던 이슈 아닌가요? 지금 뭐 금리 인하도 뭐 호재는 호재인데 네.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그 호재는 아니죠. 뭐 단순하게 이제 금리 인하를 조금씩 하면서 뭔가 중국 쪽에서도 열어놓고 있고 뭐 유럽 쪽 워낙 전체적으로 서방이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더 낮추느냐 더 낮추냐는
뭐 거기서 50보, 100보 차이가 아니라 90보, 99보 차이 이런 정도의 차가 미묘합니다. 그나마 중국이 좀 금리 인하해가지고 조금은 의미는 약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봐가지고 지금 요 이슈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보다는 뭐 지금 유럽발에 있어가지고 자본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윤곽 이제 숫자가 드러났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그 자본 확충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있어가지고 벤치에서 자금 나왔고 이제 스페인 전체 규모 해가지고 800억 유로 정도 뭐 그 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뭐 400억, 800억, 많게는 1200억 유로 하면서 일단 밴드를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금액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금액들이 어떻게 이제 뭐 수치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될 것인가가 또 많이 흔들 겁니다. 특히 이제 스페인 등급이, 신용 등급이 금리 인하보다는 스페인 신용 등급이 오늘 새벽에 피치에서 BBB로 했습니다. BBB면은 바보 브로더스죠. 바보 클럽이죠. 이제 C등급 들어가게 되면 이제 크레이지 쪽에 아주 미쳐버리는데 적어도 A 정도는 유럽존의 상존한 국가들은 A 정도 유지하지 B로 떨어지게 되면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바보가 사실 스페인이 지금 상황에서 A를 받긴 좀 어렵죠. 그렇죠. 그만큼 금리 인하보다는 스페인을 어떻게 해가지고 막아낼 건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탈리아, 프랑스, 특히 스페인이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독일 채권을 많이 갖고 있다. 서로 맞바꾸를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이쪽이 터지면은 이쪽도 문제가 되고 쌍방이 터지기 때문에 유로존 자체가 크게 이기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자본 확충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금액이 나왔고 다음 달에 이제 ESM 자금이 이제 출범이 되는데 한 대략 5천억 유로 얘기하는데 그 자금이 있어가지고 중앙정부에 직접 줘가지고 은행에 직접 투입하라는 게 기본인데 그러지 말고 스페인 쪽에서는 은행에 직접 줘라. 괜찮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 네. 조율도 좀 필요하고 그게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율할 건가. 또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이제 구제금융을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아예 내놓고 하죠. 구제금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어떤 IMF 자금이나 전에 뭐 다른 위험한 국가들이 받았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빌려주는 식으로 그냥 대출식으로 어떤 구제금을 해달라는 어떤 뻔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서서히 해가고 있고 이제 윤곽을 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금리 인하보다는 이 수치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1200억 유로에서 1500 유로 또 생각하지 못했던 금액들, 뭐 숨겨진 금액들 이러한 금액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많이 흔들 겁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는 어떨 거, 프랑스에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각 신용 등급 회사들이 이제 신용을 공정을 해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자본 확충에다 위기감을 주면서 이제 자본을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좀 준비를 더 해라. 월요일 같은 경우도 퉁 빠지면서 시장에 뭔가 이제 정책들이 많이 나왔죠. 윤곽 시작들이. 네. 가만히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 뭐 하자, 이제 사라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종가 보셨겠지만 딱 그 정도 수준이죠. 앞으로도. 이런 험한 길들이 아직도 계속 남아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저는 궁금한 게요. 중국의 금리 인하가 그래도 중국이란 나라가 했기 때문에 의미는 좀 있어 보이는데 왜 시장이 오늘 꿈쩍을 안 했냐. 사실 뭐 버냉키야 당겨서 좀 기대감이 있었다. 선반영할 수 있지만 아니 중국이 지준율 인하도 아니고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리고 금리 인하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역시 보시잖아요. 사실 저도 좀 오해합니다. 어쨌든 간에 반짝 효과라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얼추 뭐 2008년 이후 4년 만에 금리 인하였고 사실 가장 기대를 했는데 시장이라는 게 참 확실히 이런 문제를 조금 더 크게 해석하는 것이고 지난주부터 불거졌던 경기 둔화 우려에 또 초점을 맞춘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금리 인하 내용을 놓고 중국의 어떤 시각에서도 그만큼 중국 경기가 안 좋구나로 해석을 해버렸다는 것이 가장 큰 네. 문제였지 않나.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어느 정도 대출을 좀 풀어주면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가장 기본 논리인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중국마저도 역시나 3, 4월달에 나오는 경제지표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였지 않나 보겠습니다. 뭐 시장 일각에서도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6월 초인가요? 6월 초에 나왔던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6개월 만에 다시 50m 자꾸 내려가는 하강 기조를 갖고 있다는 그런 자체가 상당히 좀 리스크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긍정론자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0월 달이 되면 대표 전당대회가 있죠. 네, 그렇게 봤을 정권 때 교체. 예.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이제 좀 물러갈 거고 지금 국가부주석 누구죠? 시진핑인가요? 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 그 전에 일단은 먼저 선제적으로 전국을 좀 안정화시켜야 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약간은 2분기, 지금 벌써 2분기가 거의 막바지에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2분기까지는 안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먼저 3분기 앞서가지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단발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요. 가장 키워드를 하나 봤을 때 지금 금리 인하 카드가 약발이 안 막힌 가장 결정적 이유는 네, 바로 뭐예요? 경기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금리를 좀 인하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조금 훈풍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거품이 막 이렇게 끼어 있을 때, 그렇죠. 인플레가 있을 때 금리를 내리면 지금 같은 좋은데.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계속 디센딩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려버리니까 실제적으로 그 효과는 상당히 좀 약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금리 인하 효과는 좀 미미할 것이다. 자,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죠. 미국의 이른바 3차 양적 완화 QE3가 나오기 위해서는 전 세계 증시가 조금 더 빠지는 추가 조정이 있어야 한다. 자, 더 빠져야 QE3 나올 거다. 두 분 여기서도 이제 의견이 같으신데. 아니, 증시가 조정 본다기보다는 경기가 진짜 확실히 안 좋아져야만 나올 것 같아요. 마치 중국처럼. 근데 이번 주 월요일 날도 보셨겠지만은 주식 시장에 뭐 미국 시장이 토요일 날 새벽에 270포인트 빠지면서 확 놀랬었죠. 그러다 네네. 12,035 가니까 또 유럽도 그렇고 12,000을 위협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올라왔다가. 정책 기반자들이 이제 좀 이제 말을 하죠. 네네. 준비하고 있다. 유럽도 그렇고 이렇게 뭐 얘기 나오는데 이런 것처럼 굉장히 거기 Q3 같은 경우는 거의 팩3인데 전에도 제가 그런 방송 그 말씀 드렸습니다. 술을 3잔째 마실 때는 안 마시는 게 독주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Q1, Q2, Q3 술잔의 비율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잔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그런 차원인데 일단은 그 가장 핵심 앞에도 금리 인하도 얘기했지만 중요하지 않다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금액입니다. 금액이 있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은 유럽발에 있어가지고 금액이 부실 금액이 얼마냐 자본 확충 얼마를 해야 되냐 금액인데 제 얘기가 아니라 버냉키가 그렇게 했어. 오늘 아침에 버냉키 의견 보시면은 첫 번째가 유럽이 미경제 금융에 심각한 리스크를 주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심각한 리스크를 주고 있다. 이게 유럽이 안 좋게 되면은 미국도 자빠진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한 게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로존이 지금 해결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짱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짱 보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짱 보고 있는 게 뭐예요? 관망하고 있다는 아, 얘기죠. 네. 네.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짱 보고 있는 사람한테 QC를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뭐 정책 위반해달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만약에 이렇게 막 짱을 보고 있는데 얘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할 수 없이 이제 몰피를 넣는 거죠. 제가 몰피라도 얘기했습니다. 몰피는 안 맞아야 되는데 몰피 넣는다. 그다음 세 번째 얘기한 게 미국 경제 보호 이에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 준비는 돼 있다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오퍼레이터 트위스트를 연장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분들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화끈한 시행이 있어가지고 이런 세 가지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 있어가지고 전부 거기 Q3 같은 경우는 시간 조정이 봐야겠죠. 유럽 문제가 어떻게 될까? 유럽에 달려있습니다. Q3는 오늘 발언을 보게 되면 유럽에 달렸다는 거. 심각한 리스크가 유럽에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유럽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전 세계적 지수가 밀리게 되면은 금융위기가 금방 일어난다.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반대로 뭐 월요일처럼 1780 깨지고 1760 이번 주 금요일날 1700이었다. 그리고 유럽도 미국 같은 경우도 11,500이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저점이 더 낮았다 하면은 공포감이 쌓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Q3 막 강하게 얘기하겠죠. 아니면은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거 아니면은 유럽 정상회의 나왔던 얘기들 수준이 이번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이번 수준은 1802에서는 나올 만한 그런 수준이고 확실한 수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3 함부로 얘기하는데 Q3 같은 경우는 진짜 피 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유로존 문제가 어떻게 완만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서 맞춰가는 걸 잘 보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드립니다. 네. 결국에는 뭐 아까 금리 인하보다도 유럽에 대한 그런 중요성 얘기를 하셨고 QE3 실행 여부도 결국 유럽의 사태 추이에 달려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QE3 실행을 위해서는 조금 더 강한 표현을 쓰면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주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피를 좀 많이 흘려야 됩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약을 이제 누가 들고 오겠죠. 그 약 받기에는 멀쩡한 상태는 지금도 멀쩡한 상태로 봅니다. 근데 정말 피를 흘리고 눈물 찔끔 나고 진짜 한강 가서 그냥 뭐 들어가네 마네 할 정도 나오게 되면은 누군가
배를 들고 올 겁니다. 그게 Q3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네. 좀 멀 것 같고 시기적으로 아직 좀 더 봐야 됩니다. 예. 그래요. Q3 실행위에서는 전 세계가 더 빠져야 Q3라는 게 나올 거다. 그렇게 쉽게는 안 나올 거다. 여기에 또 하창문 팀장님도 오후 드셨는데, 아니 미국도 그냥 경기가 그럭저럭 지낼만 하니까 일단 안 낸 거 아닐까? 뭐 고용 쇼크 진짜 막 다실업률이 네. 높아지고 그러면은 버냉키도 Q3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제 조금 전에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맥점을 어디에서 보냐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과연 Q3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냐 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있던 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1차, 2차와는 상당히 다르죠. 1차 같은 경우는 장기 국채를 샀었던 것이고 1조 네. 달러 이상.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뭐 MBS 같은 걸 찼죠. 그리고 3차, 지금 3차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지금 6월 말에 종료되는 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 그래서 그냥 어떤 실제적인 자금 유동성은 없이 단기채를 팔고 약간 장기채를 사는 유동성 확대 효과만 있는 것이 돈을 푼 건 아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QE라고 말하는 이 양적 완화라는 거는 달러를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달러를 푼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의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것 그렇죠. 자체가 시장 유동성을 풀어주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유로화 상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 통화 오히려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유로 달러 같은 경우가 1.3 밑에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달러 강세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실제적으로 본질은 유럽에서 시작했는데 미국에서 달러 찍어가지고 달러 풀어서 달러가 예를 들어서 약세로 돌아선다고 다시 그것이 유로화가 강세로 돌아서서 유럽 증시가 살아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돈 풀어도 유럽의 그렇죠. 문제가 더 크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예. 그렇게 해석하기 좋은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나마 다 안 좋습니다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이 QE 1, 2 할 때보다도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다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냉키 의장의 연설에 또 잘 보면은 제가 영어 원문은 바빠서 못 봤습니다만은 조 이사님 혹시 보셨어요? 네. 자세히 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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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까 해석했던 거 맹점만 딱 집어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아 보시긴 보셨고. 예, 예. 네. 심각한 거, 시리어스 한다는 리스크, 뭐 굉장히 안 좋은 단어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유럽도 있고.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확실히 같은 이야기입니다. 뭐 시리어스라는 표현이 들어갔죠. 그런데 그런 표현 자체가 심각해지면은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일단 결론은 저는 그렇습니다. QE3 자체가 어떤 유럽 문제를 완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확실히 유럽에서 불거진 거는 물론 조금 섞여 있습니다만 유럽에서 풀어야 된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저 하나 갑자기 질문이 생겼는데요. 원래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게 순서상 뭐 유럽이든 뭐 유럽을 좀 차치하고 미국에서 Q3를 어떤 식으로든 먼저 하면은 중국이 이제 보조를 맞추는 형식의 글로벌리 부양 공조가 나올 거다. 순서가 그랬는데 중국이 지준율 인하 5월 달에 했는데도 뭐 조용했었고 네. 심지어 금리 인하 했는데도 미국의 버냉키 입은 아직 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자꾸 먼저 하니까 순서상 효과가 좀 안 나는 것 같은데. 또 그런 게 있습니까? 일단 제가 순서에 대해서는 별로 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저는 생각할 때 이게 그냥 같은 이야기 같은데 지금은 중국,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든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든 제가 네. 생각할 때 가장 강력한 카드는 오히려 유럽에 있는데 아무래도 유럽 중앙은행 금리가 지금 1.0%입니다만은 네. 거기서 한 25p 내리는 것이 사실은 미국이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 하는 이야기나 것보다? 보다 훨씬 더 강력하지 않나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효과가 가장 클 쪽은 유럽이다라는 분석도 한번 들어봤고요. 세 번째로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1800선 지지는 이제 확실히 되는 걸까요? 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자, 이제 긍정적인 얘기 먼저 좀 들어보죠. 역시 유럽 걱정은 똑같이 하시지만 하 팀장님은 왜 1800이 지지될 거라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 그 뷰는 5일짜리입니다. 네? 일주일짜리. 아, 네, 예. 일주일짜리 미리 말씀드리겠군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짜는 차원에서 좀 5일짜리. 접근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이번 주 월요일이죠. 블랙 먼데이 이후에 지수가 그래도 여하튼 간에 갑작스럽게 반등을 했다는 겁니다. 반등의 시발점에는 드라기 총재의 긍정적 발언이 있었고요. 네. 물론 그런 과정에 뭐 중국의 금리 인하라든지 버냉키 의장의 조금 실망스러운 멘트가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이 어저께 삼성전자를 사줬고 또 오늘은 조금 팔았습니다만은 약간은 시장이 1800을 가파르게 회복했다는 데 대해서 최소한 다음 주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할 것이고요. 또 하나가 오늘 6월 10일 날 프랑스 1차 총선이 있고요. 어차피 네. 6월 17일 날 우리 다음 주 끝난 그 다음 주에
그리스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예. 다음 주는 철저하게 제가 판단할 때는 국내 증시에 어떤 장애 좀 들어오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수급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면만 잠깐 살펴보면 잠깐 제가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겠는데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역시나 1835포인트 2012년도의 시가 위치입니다. 아직까지 2012년도가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지금 차트에서 보면은 21선이죠. 항상 그 가장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입니다. 빨간 선이 21선인데 급락하고 나면 한번 올라갔다 헤딩을 당합니다. 오늘처럼 음봉이 나오죠. 제가 제일 안 되는 발언입니다. 음봉. 음봉, 이게 예. 나오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당분간은 한 1800포인트 짧게 봤을 때 한 1860포인트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보다 더 작은 단기 이동평균선을 보셔야 되는데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1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근 2주 동안에 들어왔던 어떤 시장에 대한 매수 세력은 그렇게 아직은 위쪽으로 보고 있다는데 조금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글쎄요 어떤 외부적인 변수 때문에 폭락할 것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입니다. 이벤트로 살펴봤을 때는 없는 근데 상태에서. 금요일 날 중국 이제 내일 중국 네. 산업생산하고 뭐 소비자 물가 이쪽에서 또 악재가 나올까 봐. 일단은 근데 그거는 제가 마지막에 시장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같이 말씀드리면은 그게 먼저 제가 볼 때는 어떤 영향도 안 미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요? 어제 금리 인하를 해버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장 시장에서 약간 염려하는 사실은 그랬습니다. 이번에 잠깐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토요일 날 이제 중국이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뭐 소매 판매, 산업생산. 산업생산, 네. 매크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뭐 CPI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3.6에서 3.2 정도로 낮춘다 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금리 인하한 거랑 합이 맞아버렸었고요. 한 가지 걸리적 부리는 분은 고정 투자 자산이라든지 소매 판매 경기 지표가 조금 감소할 수 있지 않는 그런 이유인데 그건 별로 신경 쓸 건 없다 보면서 다음 주는 일단 5일 동안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수급적으로 1800포인트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좁은 박스권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잘 모르긴 해도 이게 소위 월요일 날 아까 퉁 빠졌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퉁 빠지면서 바닥이 두 개 생긴 거 아닌가. 이제 그럼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나마 그렇게 빠져가지고 뭐 1780원 유지하게 되면은 다행이죠. 뭐 6월달, 7월달, 8월달 3개월 정도 이렇게 박스권 만들어가지고 바닥 다져가지고 네. 오늘 1850이라는 거는 해결이 되면은 이렇게 쭉쭉 나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표시인데도 오늘 종가가 이제 밀렸는데 근데 왜 1800 지지를 안 믿어하세요? 뭐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는 6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1800이나 1850이나 똑같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주식을 1800 이하에서만 사라고 말씀드렸듯이 뭐 1800 이하 뭐 깨지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1800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또 이제 그리스 총선이 이제 어떻게 이제 또 우려로 나올 수도 있죠. 사람 마음이랑 이제 모르니까 그런 이기감도 있고 특히 뭐 2% 빠지게 되면 1800 그냥 깨지게 돼 있죠. 엊그제 또 이 상단에 어떤 갭을 메꾼다는 이제 이게 있었죠. 네. 그러면 아래쪽 갭 발생했습니다. 그럼 그것도 또 1800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아랫게 메꾸려면.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써가지고 1800 이상의, 1850 이상의 의미가 있지, 1850 이하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박스권 상단 정도에 걸친 것 뿐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또 뭐 악재 한 방이면 또 금방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모바일 결제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의견은요? 자, 모바일 결제 관련주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 두 분 의견 같으신데, 소위 요즘 이 이슈가 급부상한 것이 카카오톡이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네, 지금 아마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이슈였죠. 카카오톡 보이스톡. 저도 네. 뭐 그날 마지막 테스트 해봐라. 그래갖고 테스트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잘 들리던데요. 네, 잘 들렸고요. 엄봉도 잘 네. 들리고. 예.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보이스톡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오늘 뭐 KINX 같은 종목도 기세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간단히 접근할 때 오늘도 이제 어떤 코스닥 테마 중에서 한국 사이버 결제라든지 이니시스라든지 다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기기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은 사실 트래픽에 어떤 부하가 많이 걸렸을 때 그에서 수익을 벌어는 소프트웨어 업종, 뭐 KINX나 나우코, 뭐 다우기술 이런 것도 돈을 법니다만은 가장 그 안에 있을 때 뭐 그건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 백본을 까는 게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제공하는 컨텐츠가 돈을 제일 많이 벌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게임주가 대장으로 달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그 안에서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면 소비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B2B가 되겠죠. B2C가 되죠. 그것이 이제 결제 시장인데 네. 요것 자체가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한국 사이버 결제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결제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폰만 팔면 되는 게 아니라 팔아서 안에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 잠깐 몇 종목만 말씀드리면 뭐 보통 모바일 결제 그럼 한국 사이버 결제를 탑으로 뽑습니다. 사이버 결제는 뭐 삼성과도 좀 관련이 있고요. 이번에 상장한 페이스북과도 어떤 관련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잠깐 흔들흔들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이번에 그 카카오톡과 관련된 다날이죠. 다날이 이제 카카오톡 그 우리 1,000원에 파는 거 이모티콘 결제 그걸 하고 있는데 뭐 이쪽 관련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모바일 결제 시장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의 못할 것이고요. 네. 주가 전략적으로만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 섹터 같은 경우가 뻥뻥뻥 가치 가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가 수익성 자체가 커지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커지는 건 아니에요. 계속 커진다는 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주가 트레이딩 하는 관점에서는 그럼 장기로 좀 묻어두면 차라리 낫겠네요. 묻어두면 안 돼요. 아, 왜 그래요? 그러냐면 IT 종목들은 워낙 이 사이클이 빨리 팝니다. 지금은 이하지 물론 모바일 결제 커질 건 맞습니다만은 빨리 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당분간은 좀 커지는데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는 항상 좀 올라갈 때 따라 살 건 아니고요. 내려올 때 사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누구도 모바일 결제 관련주 성장세 부인은 못할 거다 했는데 역시 인정을 하고 계시네요. 보게 되면은 오늘까지 신고가 나온 게 컴투스나 유메이드나 게임빌, 모바일 게임주들이 이제 신고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강한 큰 이제 네. 시세를 보여줬는데 전에 뭐 문재인 관련주 해가지고 또 무슨 테마 읍내갖고 뭐 누구죠? 뭐 종몽준 관련주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의 모바일 게임주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결제 관련주 쪽 오늘 반짝인 것 같은데 박 팀장님 말씀대로 여기 이쪽은 이제 수익성이 빨리 좋아지거나 뭐 나빠진 이런 게 아니라 뭐 차분히 좀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시장 자체는 커져가는데 경쟁도 심해질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확인을 좀 해고 지금 같은 경우도 바닥에 아예 밑에 축 처져 있는 게 있고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이 신고가 뚫게 되면 그때부터 좀 집중적 관심을 좀 가져보겠다 그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 전문가와 함께요. 현 이슈들을 바탕으로 한 현 시장 공감대 짚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주 전망 미리 해보고 전략까지 미리 짜보는 해결의 키 시간 이어가 볼 텐데 하찬봉 팀장님, 장성일 때 내일 나오게 되는 중국 지표는 신경 쓸 것 없다 하셨잖아요. 네, 일단은 뭐 내일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발표될 건데 사실 뭐 중국 항상 이제 신경 쓰이는 건 있긴 있죠.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소매 판매 아마 있는 경기 위축을 나타낼 수 있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조금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좀 경계가 되는데 일단 그거는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시장이 지금 중국,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한 2, 3개월을 잘 보면 중국 변수에는 조금 무덤덤하더라. 잠깐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전 사실 아까 그거 여쭤보고 네. 싶었었는데, 소재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리 인하에도 많이 못 올랐죠. 만약에 내일 또 지표까지 안 좋으면, 안 좋은 지표 보고 막 올라갈 것 같진 더더욱 아는데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왜냐면 중국의 약발이 안 먹겠다고 안 먹히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재 관련주도 오늘도 기지개 한번 못 폈다는 거는 확실하게 시장 자체가 약간은 유럽 이슈에 더 많은 비중을 좀 두고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좀 네. 가볍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아까 제가 뭐 전망 1800포인트 지지 이야기하면서 같은 말씀 드렸는데 가장 단기적으로는 한 1820포인트 정도가 5일선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저는 등락을 보이지 않을까 보겠고요.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뭔가요? 딱 걸리는 게 뭐냐면은 지난 일주일 동안에 한 이번 주죠. 한 1780포인트에서 이렇게 한 60포인트 정도를 당길 때 프로그램 매수 잔고가 이렇게 이제 표시했는데 1조 원 정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빨간 게 이제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인데 한 6천억 정도가 되네요. 네. 근데 시태적으로 보면은 이제 다음 주가 사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네. 6월 14일. 키스데이인가요? 로즈데이인가요? 요 만기일인데 그런 데도 있나요? 예. 네, 이번 만기일이 왜 파생 투자가들이 조금 그 관심을 가지냐면은 옵션 거래 제도가 바뀌죠. 그러니까 이번 만기가 지나고 나면 지금 7월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옵션 거래 성수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번 파생 세력들이 외국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시장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단순하게 저는 이번 주에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갑자기 베이시스가 좋아서 한 대략 1조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의외로 갑자기 들어온 거기 때문에 시장 일부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 그것이 동시 만기에
충격으로 나오면. 나올 수 있다. 이런 네. 이야기 조금 하시긴 하는데 과거 보면은 저 절대 수치만으로 동시 만기일 날 어떤 그 예측이 안 물력을 되더라고요. 예측한다는 거는 좀 리스크하다. 저는 예. 대외 변수에 더 무게를 두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조준성 기자님의 다음 주 전망 역시 동시만기도 껴있는 다음 주인데 박스권 네. 상단 정도에 올 만큼 맞고 또 악재를 맞으면 쉽게도 빠질 수 있다. 아까 이런 얘기를 하신 바 있잖아요. 네. 진폭을 뭐 50포인트 뭐 변동성을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 말씀드렸습니다. 127만 원을 가려는 노력을 하겠다. 애플컴퓨터 570달러만 있으면은 그게 같은 수치만 오늘 아침 동시호가 127만 5천 원입니다. 때리고 봐야죠. 때리고 봐야죠. 그리고 다시 120만 원 이하. 이러한 매매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1850과 1800 이하를 등락을 계속 거듭을 할 겁니다. 오늘 지수 시가총액 비중 보셔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 보시면은 추세로 타고 올라가는 게 지난번 삼성전자 116만 원대 들어온 이후로 해가지고 시가총액 기준해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NC소프트, NHN 이쪽만 이렇게 추세로 이제 5일선 타고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지그재그 하면서 저점을 낮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NC소프트나 NHN 보십시오. 세계경제 별 그렇게 차이가, 내수 관련주입니다. 내수주로 봐야겠죠. 특히 어떤 글로벌 경기랑 상관이 없는. 근데 글로벌 경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상관이 있기 때문에 지그재그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전빵이 1800 이하에서만 매수하는 거고 좀 뭐 힘드신 분들은 좀 쉬라고까지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나마 선물 옵션 만기가 다음 주에 있으면 외국인들이 약간 빨리 정리를 좀 했죠. 네. 특히 이제 그런 양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2만기 생각해보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그래서 네. 2차 총선 전이에요. 또 후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추세로 이제 2만기와 순매도를 이제 갖고 오다가 네. 빠르게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앞으로 이제 1850 이상에서 아니면 1760 뭐 어느 선에서 지그재로 매매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기존 패턴을 좀 다르게. 왜냐하면은 이번 패턴과는 굉장히 빠르게 전환이 됐다는 거죠.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빠르게 외국인들이 시각 전환을 해가지고 빠르게 움직인 토끼들이 생겼다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또 거기에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거. 특히 툭 빠질 것 같으면서도 또 올라오고 제가 맞아요. 말씀드렸습니다. 1800 이하는 정책적 입안자들이 자꾸 뭔가 말을 해가지고 일을 올리는데 그 수준이다 딱. 네. 그래서 더 바라지는 마라. 시간적 좀 기다려야 된다. 그 말씀 드렸는데 그랬더니 다음 주 같은 경우도 또 재수 없으면은 그리스 총선이 이상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파장이 이번에 1780이 아닙니다. 파장이 한번 또 크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또 뭐 지도자들한테 생각하는 강도 높은 또 발언들이 나오고 강도 높은 모임이 나오고 강도 높은 금액들이 나올 겁니다. 더 돈을 모을 거다. 뭐 이런 말들이 더 세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0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또 기다렸다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기다리게 되면은 월요일날 산 사람이 1800 이하에 산 사람이 먹는 거지 지금 어정째 사서는 NC소프트, NH 어떤 추세로 가는 거 게임주 이런 거 빼고는 먹기가 힘들다는 거를 네.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빠질 수 있고 매수는 1800포인트 밑에서 하는 것이 유효하겠다. 수익성 측면에서. 여의도 쪽 생각은 어떨까요? 오늘은 대신증권으로 갑니다. 김영일 연구원님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3일 만에 조금 숨고르기 조정을 받았는데 중국의 금리 인하 영향도 거의 미미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버냉키 실망에 대한 분석도 잇따랐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부터 해주실까요? 예, 금일 코스피 지수 4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일보다 12.31포인트 내린 1835.64포인트의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전일 미국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일 미국 뉴욕 증시는 그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 의장의 그 QE3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그 실망감의 혼조세를 마감을 했고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 연 3.2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미 좀 예상을 했던 결과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583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443억 원, 93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것이 약 3년 6개월 만, 거의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25bp 내렸는데 중국이 왜 내렸냐 하는 배경 부분이고요. 또 미국은 은근히 또 고용이 조금 살아나는 것도 같아서 미국과 중국의 경기 관련한 조치들 또 해석 잠깐 부탁드릴게요.
예, 6월 7일 저녁 8시 인민은행은 8일부터 1년 만기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 25bp 인하를 해서 각각 3.25% 그리고 6.31%로 조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 배경은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와 그리고 그 소비, 투자 부양 정책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그 예대 금리 인하폭을 살펴보게 되면은 장기 예금 금리 인하폭이 30bp에서 40bp로 지금 현재 큰 상황인데요. 이는 민간 소비를 부추기려는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상업은행들의 대출 금리의 할인폭을 기존 기준금리 10%에서 20%로 확대했는데요. 정부의 건설 그리고 부동산 등 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과 맞물려서 실제 투자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 좋아진 거 간밤에 또 하나 지표가 나왔죠? 예, 오는 그 19일에서 20일 개최될 FOMC 회의에 이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베이지북은 미국의 고용시장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낙관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당초에 이제 월초 공개된 미국 노동부 고용지표는 일자리수 감소나 실업률의 상승, 고용시장이 냉각되는 분위기를 나타냈지만 베이지북에서 연준의 시각은 고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간밤에 그 공개됐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미국 베이지북의 긍정적인 의견에 지금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고용시장 지표는 중기적으로 미국 경제와 증시에 있어서 긍정적인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추세적으로 좋아지다 약간 꺾여 걱정했는데 다행스럽네요. 그나저나 다음 주, 이제 이번 다가오는 주말 말고 그 다음 주말이 그리스 2차 총선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안고 6월 동시만기까지 맞아야 합니다. 전략과 변수 미리 좀 챙겨주시죠. 예, 다음 주 역시 이벤트가 좀 많은데요. 오늘 10일은 프랑스 2차 총선일입니다. 프랑스 총선 1차 투표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회당 주도의 좌파가 무난히 의회 과반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1일에는 IMF에서 스페인 자본 확충 관련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17일은 그리스 2차 총선일입니다. 그리스 총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특히 연정 구성이 합의되고 정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산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피는 그런 측면에서 PBR 1배라는 영역에 근접한 만큼 그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다소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돼 있으나 유로존 이벤트로 인해 추세적인 상승 또한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코스피 다음 주 역시 코스피는 당분간 저점을 다지면서 방향성을 탐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어서 프로그램 매매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중형주의 상대적인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전기전자 업종과 자동차 부품 종목들의 더불어 그리고 방어적 컨셉의 제약 업종에 대한 접근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다음 주 전략까지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김영일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 순서는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두 분의 전문가가 말씀하셨던 종목들 누가 더 수익이 일주일 동안 많이 났을까요? 현금이라는 아주 특별한 종목을 언급하신 바 있는 조준성 이사님, 그리고 하창봉 팀장님의 스마트폰 NFC 관련 안테나 만드는 아모텍. 결과는요? 예, 아모텍이 조금 더 수익이 났네요. 일단 사실은 대형주가 조금은 휘청휘청할 거고 시장이 휘둘리면서 개별주가 갈 거다 했는데 전반적인 뷰는 조금 맞지 않았나. 급락에는 그렇게 크게 연동이 많이는 안 됐잖아요. 네, 아무튼 갤럭시 S3라든지 아이폰 5 관련해서 어떤 기대를 좀 갖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 좀 안 되는 작은 회사다 보니까 약간 네. 유동성 리스크에서 좀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대표적인 스마트폰 관련주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6월 12일 정도부터 해서 갤럭시 S3 예약 판매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일단 덩치가 조금 작은 회사인 점을 생각하시면서 거래하실 때는 유동성 공배라든지 베팅 레버리지는 소액으로만 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조준성 이사님 현금 하셨는데 지난주 금요일 얘기였지만 월요일 같이 이렇게 빠졌을 때는 좀 쪽지 주셔가지고 사라 하시지. 네, 사라고 이제 보내도 되는 겁니까? 알았으면 보냈을 건데 네. 일단은 마이너스 60포인트 1780을 감당하는 오늘 종가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가지고 비교가 0.1% 올랐는데
의미가 없죠. 차라리 현금 들고 있는 게 나았을 거고 뭐 그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고 뭐 크게 뭐 추세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뭐 주식 편입을 계속 해야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도 그 현금이 제일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뭐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지난주 금요일과 비슷한 종가. 그렇다면 조 이사님은 오늘도 현금이라는 종목을 언급하실까요? 오늘 대결 종목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부터 해볼게요. 조준성 이사님 현금 아니시네요. SK 하이닉스 준비하신 모양이고요. 하창봉 팀장님은요? 하창봉 팀장님 무슨 종목일까요? 궁금합니다. 하 팀장님. 자, 하창봉 팀장님은요. 제가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봉 팀장님의 오늘 종목은 무엇인지 먼저 말씀부터. 네, 저는 SBS 컨텐츠 허브입니다. SBS 콘텐츠 허브 다들 조금 말씀들을 하시던데 이유는요? 일단 타임이 좀 온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보면 SBS, 사실은 원래는 SBS 미디어 홀딩스를 사야 됩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가 뭐 SBS라든지 SBS 컨텐츠 허브의 지주회사인데 뭐 실적적인 면을 봤을 때는 다 같이 간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분위기가 보면은 사실 1, 4분기에는 SBS가 한 100억 정도 적자가 났다가 2분기에는 한 200억 정도 흑자 전환 좀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컨텐츠 허브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상반기 지난해 뭐 여인의 향기라든지 뿌리 깊은 나무 이후로 이렇다 할 좀 대작 드라마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일단 뭐 런던 올림픽도 있고 또 MBC, M사라든지 기타가 파업 때문에 오히려 미디어랩 광고 쪽이 SBS 쪽으로 조금 몰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가중치를 둔다 말씀드리겠고 제가 오늘 밤에 사실 유로 2012가 열리는데 급하게 좀 찾아봤더니 안타깝게도 이건 KBS, NS 독점 중계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잠깐 이 본의 의합니다만 아마 다음 주는 시장이 좀 박스권 보일 것이 유럽 친구들도 아마 축구 볼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잠깐 이제 SBS 콘텐츠 허브 같은 오늘 11,000원 정도로 나왔는데 제가 매매 팁을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좀 가볍습니다. 한 2천억 정도지만은 호가 물량이 상당히 가벼운 거고요. 원래 방송 관련 주식들은 방송법상 돈이 많아도 무조건 살 수가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SBS 같은 경우 그런 건데 콘텐츠 허브는 좀 다릅니다만은 약간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기관들 최근에 계속 매집을 하고 있죠. 그 부분에 좀 수급 마인드를 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 가장 좋아하는 이평입니다. 제가 선을 굵게 많이 표기해 놨는데 이평선이 몰려 있다는 것은 발산을 위한 스타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날 것이다 보는 것이고 더 긍정적인 것은 뭐 9,000원, 9,500원, 만원 이렇게 저점을 올려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 포커스 맞춥니다. 주 초반에 약간 내렸던 거는 시장이 도와줘서 저점 매수에 기회였지 않나 그런 판단하겠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11,050원 기준으로 해서 1,700원 사이 약간 호가 공백을 활용한 매수가 좋다 말씀드렸고 손절 라인은 만원을 제시하겠고요. 목표가는 주간 목표가가 될 것 같습니다. 12,100원까지 한 10% 이상을 노려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BS 콘텐츠 허브 가격 설명까지 한 번에 들어봤습니다. 현금 아니고 SK 하이닉스가 수익을 낼 것이다 보시는 이유는요? 네, 제가 SK 하이닉스를 갖고 왔는데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낮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1,800이 다시 깨지거나 그쪽으로 갈 걸로 생각하고 오늘 SK 하이닉스 조정을 받았는데 2만 원 깨질 걸로 생각하고 이제 매수를 이제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뭐 현금이랑 똑같습니다. 그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2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먼저 LG 디스플레이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3만 원에 가서 2만 원대 와가지고 오늘 21,850원이 들어온 주가입니다. 그러면은 SK 이렇게 지금 2만 원 부근 들어오는 이제 과도 이제 처음 들어가는 게 SK 하이닉스인데 여기에 빗대어 가지고 어떤 디램 방향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3만 원 이제 처음으로 이제 2만 원 부근 들어가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 이런 모양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SK 하이닉스를 2만 원 이하, 1,800선 이하 정도 생각해가지고 분할로 조금 2만 원에서 18,000원 그리스도 총선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또 다음 주인데 약간 굉장히 보수 안 오면 그냥 현금화하는 현금을 갖고 있는 대응 전략이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인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원 사가지고 뭐 오늘 종가 2만 1,700원만 때려도 괜찮지 않을까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무조건 2만 원 밑에서 분할 매수, 하이닉스 저점 매수 전략이었습니다. 완성된 펀치 종목 끝으로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SK 하이닉스 대 SBS 콘텐츠 허브 싸움이 다음 주 일주일간 펼쳐질 예정인데요. 먼저 조 이사님의 SK 하이닉스는 D램 가격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낙폭이 깊었다 21점 회복한 LG 디스플레이처럼 2만 원대 밑에 오면 무조건 잡자는 수익 7에서
10% 정도 보면 바로 현금화하자는 전략이십니다. 기다렸다가 사야 되겠죠? 하창봉 팀장님의 SBS 콘텐츠허브는 실적과 수급, 차트상 모두 좋아 보인다라고 하셨고요. 매수가는 화면 참조해 주시고 목표가는 12,000원 살짝 웃도는 가격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익률 대결 결과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공개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샘플러스 투자전략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바로 내일인데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3가지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